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자, 오랜만에 주말 영상 뭔가 준비하는 것 같네요. 미국장이 괜찮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금요일날 다행히 반등은 나와줬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좀 아닌 것 같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특징적인 종목이 거의 없어요. 이제 볼만한 게 많이 없고, 금요일날 반등이 나온 것도 의미 있는 테마나 일단 뭐 주도 섹터가 나와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이 빠졌던 과대 낙폭이었던 종목들이 그냥 전반적으로 반대 매매 또는 바닥을 찍고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과대 낙폭 반등이라고 그러죠. 과대 낙폭으로 인한 반등이 대부분이었고, 의미 있게 수급이 몰리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금요일날 반등이 나왔던 게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거의 그냥 기술적 반등의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자, 지금같이 시장이 그렇게 최근같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특히 기관에서 계속 쓸어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은 압축을 해서, 왜냐면 많이 보여드릴 게 없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왜 이런 섹터에 돈이 몰리고 이런 종목들에 기관들이 지금 연일 사모으고 있는지 좀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장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 한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많이 최근에 그래도 단기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구간대까지 빠졌다가 사실상 많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이제 거의 꺾이는 거 아닌가, 이제는 상승할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상승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더 많이 확인할 것들이 많다. 지금까지 이 정도 반등은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은 전체적인 추세를 한번 보면은 아직까지 추세를 그렇게 막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는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저점들을 계속 낮춰주고 있다. 이번에도 저점을 낮췄는데, 이번에 상승이 좀 의미있게 요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서 뭔가 고점을 높여주는 그런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주면은 요 바닥을 이렇게 다져주면서 약간의 횡보 또는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정도의 반등은 언제 다시 여기 반등이 나와주다가 다시 맞고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이제 막 바닥을 찍었다고 추격 매수로 막 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도 일단은 조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와주면서 연일 하락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숨통을 트여주는 좀 그런 장세가 최대한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 과대 낙폭이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 반등이 잘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차트 정리를 쭉 해봤어요. 돈이 몰린 섹터 제 주말마다 쫙 하기 위해서 종목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소개해 드릴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시장이 정말 바닥을 찍고 정말 좋아지는 추세가 된다면은 괜찮은 테마들, 주도주 테마들이 막 우후죽순 나오고 새로운 주도 섹터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실한 주도 섹터가 보이지는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과대 낙폭으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이 확실하게 수급이, 세력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면서 판을 까는, 그러니까 테마나 주도주를 많이 만드는 그런 강세장 또는 반등장의 전형적인 그런 패턴들이 아직까지는 종목에서, 섹터에서 의미 있는 흐름들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매매할 게 별로 없다. 그런데 보수적으로는 매매는 하되, 지금 딱 최근에 한 섹터에서만 조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들어가기 앞서서 환율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금요일날 미국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우리나라장도 반등이 나오면서 1,300원대에 있었던 게 현재 주말 기준으로 1289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나마 거의 1%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역시 차트 추세가 계속 우상향에 있다. 현재까지는 계속 우상향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 그래서 일단 1300을 다시 회복을 하는지 그 여부를 조금 잘 체크를 하면서 1300을 만약에 다시 회복을 한다면은 한 번 더 지수가 출렁거릴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도 일단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거를 가져왔어요. 자, 이게 N달러 환율인데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엔화가 정말 약세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처럼 이게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엔화인데 달러랑 대비해서 보는 건데, 최근에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올해 초만 해도 115엔 정도였는데 지금 135까지 올랐어요.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달러 강세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근데 원래 엔화는 전통적으로 달러와 좀 안전자산을 취급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타 다른 신흥국들과 비슷하게 또는 더 많이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안전자산을 취급받았던 엔화에서 지금 완전히 그냥 신흥국 통화 취급을 지금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미국 때문에 금리를 따라 올리고 있죠. 제가 왜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되는지 이전 영상들에서도 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금리를 올리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통화 가치가, 금리를 올리는 국가의 통화 가치가 더 강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러면은 통화 가치가 약세가 돼서 외화가 다 유출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미국과 따라가거나 또는 미국보다는 좀 더 많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고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양쪽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전 세계적으로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다 올리고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그냥 제로금리 계속 유지, 그리고 오히려 채권을 지금 계속 더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더 푼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좀 돈을 다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그냥 엔화를 더 풀고 있습니다. 얘네는 뭐 항상 풀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엔화가 약세가 되죠. 왜? 지금 다른 나라들은 돈 다 회수하는데 혼자 푸니까, 혼자 공급만 계속 늘리고 있으니까 엔화가 이렇게 미친듯이 상승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이제 일본에서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이렇게 미국처럼 따라 올렸다가 이 부채가 폭탄이 돼서 오히려 경기 침체에 더 악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가계 부채보다 일단은 조금 물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따라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만간 일본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엄청 날 거다. 왜냐면은 환율까지 이렇게 오르고 금리까지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이제 앞으로 더더욱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침체가 굉장히 더 강하게 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사실상 금리를 올려도 부채 때문에 경기 침체,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침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안 좋을지 선택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금리 올리는 걸로 선택을 했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는 걸로 선택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영향은 좀 더 이제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본이 이렇게 정책을 하면은 정말 더 크게 부메랑이 돼서 나중에 더 큰 폭탄을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례적으로 이렇게 엔화가 약세가 되는데 배경에는 일본이 경제가 이전 같지 않고 이제 점점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해지고 심지어 금리까지 따라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일본도 조만간 좀 경제가 많이 힘들어질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뭐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요런 엔화 환율까지도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의미가 딱히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죠? 조금 나왔죠? 계속 하락하다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미친듯이 하락을 하다가 조금 이제 한 2% 정도도 안 되는 정도의 반등이 나와줬고, 뭔가 기술적 반등이 계속 나와준다고 해도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에 6만원대 회복을 해도 지금 연일 쌓여져 있는 요런 저항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고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봐도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또는 최악으로 본다면은 다시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하락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일단 이 차트만 봐도 아직까지 우리가 왜 안심을 할 수 없는가, 적어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기간이 꽤 필요할 수 있다 정도를 일단 가볍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목들을 쫙 둘러봤을 때 여러분들 별로 체크할 게 없어요. 기존의 테마주들 대부분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의미 있게 들어온 것들은 많이 없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제약 쪽이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좀 의미있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들 섹터를 쭉 보면은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텐데 대부분 많은 섹터들이 차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에 비해서 비교적 바이오 제약 쪽은 좀 견고하게 잘 버티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수급까지도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급이 계속 견조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충분히 앞으로 주도 섹터, 단기적인 주도 섹터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다음 타자는 어디가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 차트의 흐름이나 수급의 현황을 봤을 때는 바이오 제약, 의약품 쪽이 가장 좀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왜 이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비교적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적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만약에 수요가 둔화가 됐을 때 의약품 소비가 수요가 그렇게까지 많이 줄어들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련해서 약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와도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일단은 첫 번째 명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애매하고 뭔가 갈만한 게 없을 때 솔직히 세력 입장에서 모멘텀을 만들고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이런 말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뭔가 수급을 단기적으로 플레이하기 좀 해먹기 좋은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또 바이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예전에도 바이오 쪽에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은 막 강하게 올랐다가 또 이게 밸류가 적정하게 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쭉 다시 차익실에 나오면 또 크게 빠지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그렇게 뭔가 뒤숭숭한 시장 상황에서는 다음 주도주 섹터의 타깃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바이오 제약 섹터라는 거를 일단 우리는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수급이 의미있게 들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수급이 들어왔던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유플라이마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오리지널인 휴미라의 교체 투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가 프랑스에서 시작됐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오리지널 약이랑 셀트리온의 약이랑 한번 비교를 하면서 효과를 보겠다. 그러니까 어떤 비교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다. 만약에 의미있게 오리지널이랑 거의 비슷하게 효과가 있거나 좀 더 괜찮은 효과가 있다면은 충분히 이쪽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이 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그동안 종목들이 다 막 연일 6월달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 보면은 6월달에 이렇게 잘 버텨줬어요. 거의 빠지지도 않고 옆으로 그냥 횡보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좀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좀 슈팅이 나오기 위해서 시장이 폭락하는데 잘 버티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막 폭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종목들이 좀 뭔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랬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용히 잘 버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잘 버티고 있었고 뒤늦게 호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1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수급인데 보시면은 역시 최근에 6월달, 6월 중순 들어서 계속 이렇게 외국인보다도 오히려 기관이 더 많이 사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자, 기관이 연일 사고 있고 그다음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기관이 거의 100억씩 100억에서 50억에서 100억씩 계속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사 모으다가 최근에 300억, 200억, 그다음 외국인도 200억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연기금도 꾸준하게 사고 있고 사모펀드도 꾸준하게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봐도 충분히 이쪽 섹터가 단기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바이오 제약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도 같이 보면 좋겠죠. 셀트리온도 물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좀 더 무겁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한 7% 정도 나왔습니다. 차트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저점을 이렇게 올리는 패턴이 나왔고 이런 전고점 부분까지 충분히 반등이 나오는지 좀 의미있게 좀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수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을 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이렇게 기관에서 많이 사모으고 있어요. 특히 연기금 쪽에서는 좀 최근에 좀 많이 샀네요. 금요일만 400억을 샀고 기관이 금요일날 700억, 목요일날 500억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수급의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지 지켜보면서 적절한 눌림목에서 좀 공략을 하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그러면 다른 바이오 제약 섹터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또 한미약품도 있겠죠? 한미약품도 보시면은 추세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다. 네, 올해 들어서
야금야금 저점을 오히려 올리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저점을 올리고 이번에는 약간 요 구간을 터치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막 30% 이상 마이너스 나는 그런 다른 섹터와 상대적으로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주도주는 이렇게 충분히 바이오 제약, 의약품 섹터가 차지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에 대해서 종목들을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정도의 강한 수급은 아니어도 그래도 기관의 수급이 약간의 일관되게 좀 들어오고는 있어요. 근데 외국인은 살짝 들쭉날쭉하지만 기관은 그래도 투신, 연기금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셀트리온 정도의 강한 수급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외에도 대표적인 바이오 섹터가 만약에 강하게 올라가면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기존에 또 잘 올랐던 알테오젠도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기술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때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도 올해 이렇게 바닥권을 좀 다지다가 최근에 이런 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다. 그래서 충분히 바이오 제약 섹터 중에 강했던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들어오고 있고 셀트리온도 들어오고 있고 ABL 바이오도 조금 들어왔고 판매약품 이렇게 잘 버티는 걸 봤을 때는 일단 바이오 제약이 충분히 다음 타겟이 될 수가 있겠죠. 수급도 보시면은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조금 들어왔고 기관도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알테오젠도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도 저점을 뚫고 연일 하락하는 섹터에 비해서 오히려 저점을 이렇게 높여주면서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다. 이런 61선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물론 돌파하려고 했다가 다시 눌릴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되겠죠. 자, 수급도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수급도 기간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쪽에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아직까지 이렇게 의미 있는 수급은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바이오 제약주들 몇 개 종목을 대표적인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다 비슷합니다. 수급이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테마나 뭐 이런 돈 몰리는 섹터 많이 보여드릴 게 사실상 별로 없어서 새롭게 찾은 이런 바이오 제약 섹터에 의미 있는 행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이 수앱지스가 뭐 알츠하이머 신약 관련해서 특허 출원 완료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갔어요. 물론 재료는 이전에 이때 나왔지만 재료는 미리 나왔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터지고 저점을 지켜주면서 계속 양봉이 나올 때만 거래량이 빵빵빵 터져주고 있어요. 매집에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나서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윗골이 나와주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스웨치스도 이제 바이오 제약, 의약품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 둘씩 개별 종목들이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시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셀트리온의 큰 형님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중소형들 조그만 회사들이 여기저기 수급이 들어오고 테마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있던 다른 기타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던 다른 기타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도 종목들이 이제 하나 둘씩 툭툭 수급이 생기고 이제 또 뉴스가 생기고 세력들이 이제 개입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강한 테마군으로 바이오 제약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주도주로서 새롭게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하나의 공부의 차원으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트레이딩, 실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걸 참고를 해서 본인의 전략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내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정말 이런 징후들이 나온다면은 조만간 정말 뭐 6월 말 또는 7월 달에 주도주가 정말 이쪽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은 뭐 좋은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뭐 제약 바이오 섹터 위주로만 쭉 보여드렸고 또 한 가지 제약 바이오 섹터는 아닌데 기관이 미친듯이 또 사모으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셀트리온도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잘 버티면서 기관이 계속 사모으다가 어느 정도 갑자기 기간이 지나니까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 크래프톤도 보시면은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자 보시면은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전혀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만 봐도 수상한 흐름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수급까지 보니까 여러분들 수급을 보니까 기관이 와 이렇게 쓸어 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연일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관이 언제부터 사고 있죠? 거의 6월 초부터 아니 5월 달부터 계속 사고 있어요. 5월 달부터도 사고 있고 6월 내내 사고 있어요. 특히 연기금에서 연기금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사모펀드는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투신도 비교적 파는 양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이제 보험과 연기금 같은 기관들이 좀 많이 의미 있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리가 좀 현재 횡보를 하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수급이다. 재료 측면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뭐 따로 스터디클럽에서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각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급이 의미 있게 들어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바이오 제약 섹터를 언급드리면서, 하나 번외로 게임주에서는 이렇게 크래프톤도 조금 들어오고 있다.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이죠. 근데 지금은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지금 수급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리면서 다음 주 반등이 잘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반등이 잘 나와줘서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 물린분들 탈출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이런 반등 국면을 잘 활용을 해서 비중 축소나 이렇게 전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해가지고 분할 매수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의 전략이나 이런 생각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다음 주도 6월달 마지막 주 잘들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